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상무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팀장? 취재팀장? 근데 이제 직급은 상무더만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지금 시작한 건가요? 네네. 아, 이게 자연스럽게 시작이 참, 와이스트릿 출연은 처음이죠? 와이스트릿 처음이죠. 오. 그때 와이스트릿 출연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누가? 3프로TV에서? 아니요. 머니투데이 방송이 있으니까. 아. 농담입니다. 뭐 재미있는 농담을 해야지. 예전에 이제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 예. 그 회사에서 이제 노잼 1, 2등을 서로 다투던. 진지합니다. 근데 사실 기자들이 재미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취재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혼자 재밌는 거죠. 3프로TV에서도 혼자 재밌단 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권순우 기자가 새 책을 냈습니다. 제가 근데 홍보 안 해주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농담이고. AI 반도체 혁명. 근데 어떻게 쓰게 된 거예요? 그 네이버에,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처음 쓰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AI 반도체를 만드는 분들도, 뭐 지금은 만드는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데가 이제 하이퍼크로버엑스라는 초거대 언어 그쵸. 모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GPU를 많이 사야 됩니다. 근데 비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좀 더 좋은 반도체가 없을까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니까 그걸 사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다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반도체가 있고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오면은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초거대 모델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초거대 모델에 가장 적합한 반도체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탐색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있잖아요. 축구 뛰다가 열 받아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감독 축구 선수가 야 그럴 거면 네가 와서 뛰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그럼 직접 만들어보자라고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AI 반도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혼탁하다. 네. 여론이 많이 혼탁하다. 그래서 여론이 혼탁하면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새는 돈이 많습니다. 새는 돈이요? 예. 자금을 집행하거나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AI 반도체에서 잘 모르면은 네. 그럴싸하게 가져가서 이제 가는 돈들이 많이 새 나가잖아요. 윗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5천만 원짜리 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 뭐 이러니까. 5천만 원 정도면 싸죠. 그래요? 예. H백 한 장. 그치, 한 장, 5천만 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은 정작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를 읽는 최소한의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거짓말이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그건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네,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AI 반도체와 관련한 뉴스라든지 그런 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짓말은 아니고 사기꾼도 아닌데 그러면 왜 AI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까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그 내용이 자체가 어려워서 기자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만드는 분들이 그 반도체가 초거대 언어 모델을 돌릴 때 잘 돌아가는지 돌아가지 않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초거대 모델을 서비스하고 있는 데가 전 세계에 뭐 제미나이, 뭐 클로드, 뭐 챗GPT 그리고 하이퍼크로버 X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반도체를 가지고 초거대 모델을 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만든 회사도. 그럼 반대로 그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알겠죠. 어떤 반도체를 써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 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모델을 돌리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돼요. 근데 굳이 자기가 뭐 반도체 홍보할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거대 모델을 가지고 반도체를 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반도체가 적합한지 어떤 반도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뭐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분들 만나봐도 뭐 인공지능 전용으로 만들면 훨씬 더 좋대. 뭐 범용적으로 쓰는 GPU보다 전용으로 만드는 게 훨씬 좋대.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전용이니까. 네. 근데 그 전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엔비디아 GPU를 능가하는 반도체를 만들겠습니다. 왜? 엔비디아는 GPU,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즈,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의 반도체를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 딱 적합한 반도체를 만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써보자 그러는데 그 얘기를 본인들이 쓰면은 처음에 거절을 했죠. 제가 뭘 한다고 그걸 쓰겠어요. 아시잖아요. 저 이런 거 뭐 AI나 뭐 반도체는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못 쓰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했던 얘기가 이동수 박사님 했던 얘기가 권 기자가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계속 취재하던 기자인데 권 기자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면은 대중서로 쓸 가치가 없다. 그건 맞는 말이네. 그 논문 아니에요, 논문.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쓸 거면은 뭐하러 같이 쓰자고 하겠냐.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도전은 해보자. 대중서로. 예,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한 거는 분명히 AI 시대가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건데 제가 이전에 수소전기차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H와 H2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수소전기차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쓰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빡세게 시작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정보가 이제 쌓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받게 되면은 그 정보들이 다 흘러나가요. 근데 기초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쌓입니다, 정보가.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AI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여기에 기본적인 구도가 뭔지에 대한 정도만 감만 잡으시면 문과적으로 뭐 이과적인 얘기는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문과적으로 대충의 감을 잡고 나면 다음부터 뉴스를 볼 때 이 뉴스가 이런 맥락이구나. 이 뉴스가 이런 맥락이구나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요. 그게 들어오죠. 예, 그러다가 느껴지는 거는 저는 이 책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게 AI 뉴스를 보면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요? 예, 막 수천조 막 돈 들고 막 쩐의 전쟁. 쩐의 전쟁. 거기에 최고의 기술 전문가들 심지어 국가까지 붙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한편의 드라마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엄마가 설명을 안 해줘요. 드라마보다 앞에서 어떻게 됐었고 1, 2부에 누가 나왔었고. 그쵸. 얘하고 원래 부부였는데 얘가 옛날에 헤어졌고 얘가 아들을 낳는데 걔가 아들하고 얘 다른 배에서 난 딸하고 지금 요 얘기를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해설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새롭게 또 없었던 것도 만드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도 바꿔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제 그걸 하나하나 또 살펴봐야 될 텐데 하드웨어의 변화를 가장 크게 감지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 변화가 이런 정도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꽤 오래 살았잖아요. 네. 살면서 있었던 일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역사인데 그때는 몰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삼성전자가 1등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눈앞에서 봤지만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고 와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을 보면은 반도체 역사 관련한 얘기들을 쓰는데 제가 그 왜 역사를 썼냐면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의 변화가 생기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변혁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반도체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1세대는 인텔을 중심으로 하는 PC와 서버, 그러니까 성능 좋은 반도체 시대. 그러니까 2세대는 이제 ARM을 중심으로 해서 애플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세계. 그리고 3세대는 인공지능 반도체 세대를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구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게 모바일로 변하고 하드웨어가 변한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구나. 그 애플 같은 고작 MP3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되는 과정은 모바일 혁명 때문에 발생했던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이 아이팟 나노, 아이폰 만들던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때는 그런 변화를 몰랐었잖아요. 초반에는. 예. 그러다가 지금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드라마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대표적으로 요즘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얘기 중에 그 삼성전자가 요새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낸드 플래시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그거를 요새 그 뭐 이건희 회장 관련한 책이라든지 황창규 황해 법칙의 황창규 회장님의 책을 보면서 그때 얘기를 보니까 이런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었던 거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이팟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드디스크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달달달달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낸드 플래시를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팟을 뜯어가지고 그 속에 낸드 플래시를 집어넣어서 스티브 잡스한테 보낸 거죠. 그리고 잡스한테 보라고 한번 써보라고. 깜놀했겠네요. 그냥. 보고서 비싸 안 사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산다고? 예. 하드디스크로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데 그 비싼 처음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나와서 엄청 비쌌으니까. 예, 비싸기도 하고 쓰는데도 별로 없으니까 굳이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죠. 대신 재생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온도가 좀 뉴욕에서도 겨울에는 쓸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비싼 걸 뭐하러 쓰겠어요. 근데 그 낸드 플래시라는 시장에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그걸 제안을 했고 나중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한번 불렀다는 거예요.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미국까지 갔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못 떠서 죄송한데 비행기가 못 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의 생전의 이야기를 좀 다들 아실 테니까 괴팍한. 네 뭔데 너? 야 여기 내 집으로 부른 거 몰라? 야 우리 집에 온 사람 미국 대통령도 2명밖에 없어. 너 정신 나갔냐? 그리고 확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언제 다시 올 건데 그때 느꼈다는 거죠. 넘어왔다. 그래 가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쫙 자기의 어떤 그 모바일의 미래를 브리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폰도 만들고 아이패드도 만들고 이름도 그때 다 정해져 있었고 어떤 미래 구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잡스가? 깎아줘. 비즈니스맨들은 다 이해가 되네. 네. 너무 비싸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 하나에 넣으려 그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아이패드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거니까 좀 깎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텔의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그 시점이 나옵니다. 근데 인텔을 안 깎아줬어요. 그래갖고 인텔 CEO가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게 그때 데이터를 아무리 뽑아봐도 아이폰이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다고는 안 나왔다. 근데 나의 감각은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삼성은 그 얘기한 거죠. 깎아줘. 그러니까 안 깎아줘.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며칠 있다가 거기 이제 그 잔잔바리 직원 한 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이름은 다들 아시는 팀 쿡이라고. 잔잔바리 직원. 당시에 네. 사내 요리사. 근데 뭐 어쨌든 그때도 넘버 2였죠. 팀 쿡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잡스 전화를 받더니 주고 한번 받아봐라. 잡스다. 잡스 전화 받으니까 잡스가 우리 팀 쿡이 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잘해봐. 그리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팀 쿡이 또 깎아줘. 라고 해서 바로 깎아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 애플에다가 헐값에 납품을 했다라는 보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몰랐던 얘기인 거죠. 그때 낸드를 좀 깎아줄 테니 앞으로 아이폰 나올 때 모바일 AP는 MPU는 삼성 걸 써라라고 해서 빠터를 친 거죠. 그러니까 끼워 팔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낸드 플래시와 모바일 AP를 삼성 걸 써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를 대비해서 삼성은 또 모바일 D램도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때 시점에 인텔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노키아가 전 세계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러면은 모바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나 모바일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전력 반도체로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예 생태계가 달라진 거고 그때 파트너십을 맺었던 애플, 삼성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적인 빅테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삼성이 단순하게 그냥 매출 세계 1위가 된 게 그러니까 D램 잘 만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드웨어의 변화는 전체 기반의 생태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변곡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AI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를 쓸 수 없게 된다라는 거의 의미를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드웨어가 바뀐다는 거는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그 절대적인 OS도 바뀌고 어플리케이션도 바뀌고 사용처도 바뀌면은 그 시점에 최고의 지배자들은 잘 안 껴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지배를 그동안 오랫동안 당해왔으니까. 기득권이니까. 오히려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어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자들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기득권자들이 인텔은 여전히 살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룡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멸종해가는. 공룡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멸종해가는 공룡.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럼 인텔이 모바일 그 AP를 못 만들었냐? 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싸게 줄게 심지어 리베이트까지 줄게 했는데도 안 껴줘요. 왜냐면 같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급변하는 판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하드웨어다. 하드웨어가 변할 때 결국은 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부품들이 변하고 그 위에 쌓이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변하고 그게 지금 AI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드라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16부작 완결 중에서 지금 한 몇 부작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에필로그? 시작도 안 했다? 예. 이제 막 예고편 나왔고. 그렇죠. 우리 지금 뭐 돈 주고 AI 서비스 쓰는 거 없잖아요. 뭐 몇 분들은 있습니다만 뭐 챗GPT 뭐 이런 거 월 20달러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그냥 기본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기본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하이퍼크로버 X를 만들었는데 많이들 안 쓰시죠? 많이 안 쓰시죠? 네이버 분들하고 같이 쓰신 책 아니에요? 뭐 거기에 네이버에서 돈 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잘 안 쓰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공공연하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못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잘 안 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써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물건을 만들면 가만히 냅두면 팔립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얹고 막 이래야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 정도의 그 바이럴 영향력이 있는 업체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쓰세요. 이렇게 쓰면 좋아요라고 계속적으로 바이럴을 하면 사람들이 한 번씩 써볼 텐데 거기에 뭐 네이버 멤버십에다가도 뭐 집어넣고 이거 쓰면 뭐 경품도 주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검색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비싸요. 비용이. 예.
그러니까 지금 단에서 공식적으로 사업화를 하는 단계가 아닌데 이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제품을 만들었지만 아직 홍보도 안 하고 있는 단계? 어쩔 수 없이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가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챗GPT도 뭐 20불짜리 뭐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해봐야 다 적자인데 그러면서도 아직 그 챗GPT 관련한 서비스들이 나온 게 없잖아요. 챗GPT는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글자를 넣으면 나와요 정도의 초거된 모델의 어떤 서비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보여주고 그것도 원가도 안 나오는 20불을 받고 쓰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정도를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서비스가 될 거다라는 거는 보여주고 있지도 않은 단계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바틀렉이 되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싸다. 라는 부분들이 제일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깐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는 정도 분위기. 그 고속도로가 생기면 거기에 물류도 돌아다닐 거고 이제 관광도 다닐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이제 고속도로 만들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또 거예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AI 반도체에 대한 책인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인공지능, 이 AI를 권순우 기자의 문법으로 설명한다면 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아무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예, 제가 그냥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인간이 그 논리적으로 뭔가를 판단을 한다라는 방법이 논리학을 제가 모르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게 두 가지가 있죠. 연역법과 균합법.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칙에서 답을 찾아내는 방법. A는 B, B는 C, C는 A 뭐 이런 것이고 네. 균합법이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균합법은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그렇더라. 그게 일종의 균합법이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뭐 시그마를 통해서 공식으로 풀면은 금방 풀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수학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거 뭐 수식이 있지만 우리는 1부터 100까지 다 더하잖아요. 시험지가 빽빽해지죠. 시험지가 빽빽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면은 이제 그 이대호 편집장님하고 저하고 나눠서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PD님하고 이게 셋이 나눠서 너 여기서부터 한다거나. 여기까지, 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요 모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기계도 이제 계산기잖아요, 계산기. 근데 얼마나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로직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점점 로직이 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고 그렇게 발전을 했던 게 1세대 반도체라 그러면은 2세대 반도체에서는 전기를 적게 써야 되는 모바일 환경 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하드웨어는 최대한 전기를 덜 쓰는 대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만들 때는 소프트웨어가 좀 더 복잡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연역법으로 지금까지 왔던 건데 인공지능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고양이란 말이야 귀가 뾰족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코가 있고 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수염이 이렇게 있고 발이 4개고 이러면 고양이야. 이게 연역법이라고 네. 한다면 균합법은 그냥 계속 보는 거죠. 고양이 사진 계속 보면서 이거 비슷하게 생긴 거 찾아봐. 이게 균합법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연역법이나 균합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미 지금과 같은 인공신경망 방식의 그러니까 균합법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 논리는 그 구조는 이미 195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퍼셉트론이라고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때 그 퍼셉트론이 1950년도에 만들었지만 지금까지도 되지 못했던 이유는 하드웨어 때문입니다. 하드웨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뒷받침이 안 되니까. 예. 거기서 그 많은 데이터가 일단 없고 공부할 만한 디지털 데이터가 없고 이거를 계산할 계산기가 없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균합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라는 거를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생겼죠.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훨씬 더 많은 디지털 데이터들이 생기게 됐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GPU가 나타나게 됐죠. 사실 엔비디아 GPU는 사실 인공지능이 지금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 엔비디아 때문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걸 만든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 연산을 그동안은 못했었는데 GPU를 가지고 하니까 되네? 그 하드웨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그 2007년에 그 페이페이리라는 스탠퍼드대 교수님이 있었어요. 네. 그 교수님이 야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은 많이 기계학습을 시켜가지고 될 것 같아. 뭐 이미지도 뭐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귀가 뾰족하고 뭐 이런 거 집어넣어서 사진 계속 보여주면은 될 것 같아. 근데 고양이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고양이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신 건 아니고요. 본인은 저기 세탁소 가서 좀 알바 뛰면서 돈 벌고. 그때는 그 방식은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탁소 알바를 했다고. 페이페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훌륭하신 분이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되겠냐? 라는 그 시니컬한 냉소적인 시각도 되게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거기도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그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진에다가 이제 이미지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아마존에 그 미케니컬 테크라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고양이 사진에다가 고양이라고 써주세요라고 해서 미션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본 사람들이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그 해가지고 모으는 방식. 뭐 로그인하기 전에 뭐 시키는 것처럼. 예. 그걸로 또 데이터셋 만드는 일화들도 좀 있잖아요. 맞아. 그것처럼 그 일을 그 아마존 미케니컬 테크라는 그 인간지능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전 세계 한 160여 개국의 사람들 한 5만여 명이 사진에다가 다 그 라벨링을 해가지고 한 10억 장 정도의 사진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페이피베리 교수님이 아싸 이제 나는 잘할 수 있겠다. 그래 나 이걸로 해가지고 팔아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대단한 분이 아니겠죠. 저의 마음은 당연히 이거 쓰고 싶은 사람 돈 내세요 할 건데 그분은 그거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와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이미지 인식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대회를 열어요. 이미지 인식 대회를 열어가지고 1회, 2회 때는 한 74% 정도의 인식률을 보였는데 3회 대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3회 대회가 무려 84%의 인식률을 보여요. 확 올라갔던.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확 변했지? 라고 봤더니 그때 이제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 팀이 거기서 1등을 하게 됐는데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지금 현재 구글의 AI를 그냥 다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제 인공지능의 구루 중에 한 분이고요. 일종의 그 극제하는 복권을 긁어준 사람. 그렇죠. 그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도 구루로 활동하고 계신. 그러다가 이제 구글이 상업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라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안에서 비판할 수는 없으니 나가서 비판할 거야. 그래서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하긴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퇴직을 하셨고 그 팀에 있던 원래 그 이제 그 이런 노가다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대학원생들. 라벨링. 아니요, 뭐든지. 예. 뭐 연구 같이 하는 이제 예. 조교들. 그러니까 원래 그 소년들이 잘못하면 소년원을 가고 그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을 가죠. 아재 개그. 그 대학원생이 일리아스 추케바라고 오픈 AI를 샘 알트만이랑 창업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알렉스 이름 좀 어려운 분인데 그분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막 그 이후에 잘 공개가 안 돼 있는데 그 알렉스넷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 썼던 방식이 우리가 다 아는 딥러닝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기반으로 했고 그 당시에 하드웨어가 엔비디아 GPU를 썼어요. 엔비디아 GPU가 없었다면 그 CNN 구조로 해서 딥러닝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엔비디아 GPU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습을 시킬 수 있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딱 84% 찍고 나니까 그 이후에 그 인공지능 그 학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딥러닝이에요. 그 이후엔 다 필요 없다. 딥러닝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됐었고 그 기반으로 만들어졌었던 그 GPU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뭐 저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오픈 AI가 동영상 생성하는 그런 거 보여주면서 했더니 그랬더니 그 우리나라의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 카이스트에 있는 GPU를 다 돌리면 저거 학습시키면은 한 148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반이 없으면 기존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어도 이걸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 구현을 시켜줬던 게 엔비디아 GPU였던 거고 그랬더니 그 다음 대회부터는 모든 참가자들이 다 GPU를 쓰고 다 딥러닝을 해서 결국은 그 2017년도 정도,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17년 정도의 이제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만하게 되는데 97%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97% 인식에서 그만두게 됐던 이유는 인간의 인식률이 95%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뛰어난 인식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굳이 100%일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봐도 사람이 봐도 구분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주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뭐 자주 얘기하는 거 있는데 머핀하고 그 치와와하고 구분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생긴 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얼추한 사람도 헷갈릴 만한.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푸들하고 치킨, 프라이드 치킨. 그 갈색 푸들. 그 구분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거 인식하기 좀 어렵겠다. 이 정도는 인정. 막 이렇게. 이런 거 인정하면 인공지능 인정할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인식이라는 거는 알아야 돼요. 이게 치킨이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치킨과 푸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치킨과 푸들이 있는데 푸들도 이렇게 우리는 푸들이라고 부르는 그 개 있잖아요. 그 개 무슨 종류인지 아십니까?
푸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그렇죠. 뭐 자이언트 푸들도 있고 뭐 하여튼 푸들 종류 세부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인공지능은 알죠. 그러니까 인식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진짜 아예 초기 정도의 문제고 이게 뭔지 아느냐를 따져보면은 인간의 이미지 인식률은 인공지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아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 사진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서 그 사진을 보고도 이게 뭐니? 그럼 사람은 이건 도시지 라고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인공지능은 어떤 도시인지 다 알아요. 왜냐면 거기에 수많은 이미지들에 대한 학습을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식이라는 거는 아예 인간하고의 수준이 격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거는 GPU. 하드웨어의 변화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귀납법이다. 귀납법은 복잡한 로직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을 조합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답을 내놓는 그게 인공지능의 현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가운데서 핵심은 또 반도체,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도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뭐 달나라가는 거 다들 이제 생각은 했지만 결국 로켓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냥 반도체하고 AI 반도체 혁명이니까 AI 반도체랑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저는 반도체라고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반도체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그게 반도체잖아요. 네. AI 반도체를 이걸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걸로 설명하면은 뭐 사실 반도체 설명하면 이제 도체와 부도체 근데 그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설명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다 건너뛰고 그냥 반도체 그 네모나게 생긴 그 반도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AI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사기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잘 만든다 그러면 되니까. 네. GPU보다 더 빠릅니다. 엔비디아 GPU보다 더 빠른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를 보여준다. 그러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그런 이제 홍보 문구들 많이 나옵니다. 보도자료애들. 뭐보다 몇 배 더 빠르고 막 그럼 몇 퍼센트 더 전력 효율 좋고 이럴 얘기가 필요가 없는 게 그 AI 반도체라는 거는 AI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로는 처리를 못 해요. 너무 커요, 데이터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혁명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와 거기 메모리와 뭐 메인보드와 뭐 서버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아예 의미가 없어져요. 예전에는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면 기존에 있는 반도체를 빼고 더 좋은 반도체를 끼면 되죠. 네. 뭐 메모리 용량을 확장시키려면 메모리 용량을 추가로 넣으면 그쵸. 되고 아니면 더 용량 큰 디램을 갖다 꽂으면 되죠. 그게 아니고 AI 반도체는 용량이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를 너무나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근본부터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그냥 다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 그 작은 그 반도체 하나는 연산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연산기 옆에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럼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면 연산기가 계산을 하죠. 근데 이 AI 데이터는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연산기로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연산기를 내가 엄청나게 빠른 연산기를 만들었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 메모리랑 붙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용량이 엄청 큰 메모리를 만들었어요? 연산기랑 붙였는데 보내는 속도가 느리다. 통신 속도가 느리다?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잘 못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면밀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을 건데 이거를 그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삼성이 HBM을 잘 못 만들어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는 거 아니면 모든 IT 기기들은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있고 뭐 제덱 이런 데서 국제 표준을 만들면 네. 그 표준에 맞춰서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어서 셋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나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기가 있으면 연산기에 딱 맞는 HBM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HBM 잘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완전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두 개는 그냥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두 개 붙여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연산기 되게 잘 만들었어요 해봐야 HBM 없으면 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두 개를 합쳐야 AI 반도체예요. 그리고 합치게 되면은 그 반도체는 그 반도체 안에 있을 때는 속도도 빠르고 전기도 덜 써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전기도 엄청 많이 쓰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하나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여기서 메모리 HBM을 이렇게 붙이면은 둘 간에는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속도의 통신을 할 수 없으면 이 연산기와 메모리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I 반도체는 이 통신 칩이냐, 메모리냐, 연산기냐라는 거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얘를 그냥 다 통으로 합쳐야 AI 반도체예요.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몸으로.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H200, B20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엔비디아 GPU. 엔비디아 카드. GPU를 예. 보면은 거기가 반도체 두 개를 붙였습니다. 두 개를 붙이고 여기다 HBM을 쫙 깔았어요. 네. 그럼 반도체 두 개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예. 이 두 개를 왜 붙였냐면은 하나로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도체를 두 개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반도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반도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B 시리즈를 만들 때, 블랙어 시리즈를 만들 때는 두 개를 붙였어요. 예. 이거는 어쩌면 물리적 한계,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에 이미 도달해버렸다.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붙이게 된 겁니다. GPU 칩 하나만 해도 엄청 커지고 있더만요. 한 이 정도 사이즈는 되죠. 예, 그거를 옆으로 두 개를 이렇게 붙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붙이는 기술. 칩렛이라고 보통 패키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패키징은 이게 반도체 이렇게 끼면 거기다 전기 연결하고 그런 걸 패키징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패키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패키징이야? 이건 반도체지. 구리선 다리 붙이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있어야만 하나로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두 개를 연결을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거의 좌뇌 우뇌처럼. 그렇죠. 근데 좌뇌만 있으면 그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붙여야만 그게 AI 반도체로서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HBM 붙인 거 정도는 돼야 이게 AI 반도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이걸 그냥 설계하고 이거 설계한다고 그냥 붙이면 붙나요? 안 붙죠. 두 개가 처음부터 붙이게끔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HBM도 만들 때 엔비디아 GPU에 붙게끔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의 반도체로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AI 모델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이걸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붙이고 HBM 삥 둘러봐야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이렇게 크게 8장을 엮어가지고 서버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GPU 8장을 깔아가지고 서버로 8개를 연결을 시키면은 이 8개를 서로 그러니까 막 큰 모델이 쫙 들어왔어요. 1부터 100까지 계산하라 그럴 때 그 편집장님이 뭐 1부터 33까지 하고 제가 3분의 1하고 저 PD님이 3분의 1을 하면 PD님이 계산을 잘 못해요. 그러면 우리 둘이 계산 다 끝내고 나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I 반도체인데 되게 빨리 풀었어요. 근데 PD님이 늦게 풀었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AI 반도체일까요? 그러니까 짬뽕 하나, 짜장 하나, 볶음밥 하나 시켰는데 네. 짬뽕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PD님 거를 기다리는 거 아니면 세 개를 나누는 속도도 필요하고 세 개를 나눠서 풀고서 다시 붙이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종합해야 하나의 AI 반도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버로 만드는 그 8장짜리 H100 8장짜리 들어가는 그 서버 하나가 그러니까 엔비디 반도체냐? 라고 보면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그걸로도 안 돼요. 그러면 서버 하나로도 안 돼 갖고 서버를 여러 개를 연결을 했다. 그럼 서버 뭐 한 10장, 10개 서버에 한 10개짜리를 했다. 근데 10개에다가 나눠서 줬는데 또 나누는 데 시간 걸리고 붙이는 데 시간 걸려요.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럼 AI 반도체는 뭐냐? 그 서버 10개짜리 그 서버가 통으로 그냥 AI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거는 AI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장치인 거고 그 장치에는 굉장히 빠른 연산기도 필요하고 굉장히 용량이 큰 메모리도 필요하고 대역폭이 큰 통신도 필요하고 여기에 싱크도 맞춰줘야 되고 GPU와 GPU를 연결하는 엔비디아로 따지면 엔비링크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인피니밴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하드웨어가 되어야 그게 AI 반도체로서 의미가 생겨요. 그러면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예전에 내가 좋은 반도체를 설계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지금은 엔비디아의 그 GPU로 거의 모든 게 통일이 돼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100개를 연결하는데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000개를 연결할 때 잘 되는 반도체를 설계해 보겠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붙이기 좋은 반도체를 설계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1대1로는 엔비디아를 이길 수 없지만 1000대 1000으로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엔비링크보다 더 빠른 통신을 내가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패키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패키징 하드웨어도 이전에 그냥 뭐 칩렛 붙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드웨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엔비디아의 그 GPU가 있고 그 옆에 HBM이 있는데 그 패키징을 얘기할 때 2D 패키징, 3D 패키징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D는 옆으로 붙이는 게 2D예요. 그럼 칩렛 한다 그러면 2D죠. 그리고 위로 쌓아서 올리는 거 3D라고 불러요. 네. HBM은 3D 그렇죠. 패키징을 한 거죠. 근데
이 2D 패키징으로 두 개를 붙이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래가지고 얘를 2.5D라고 아. 불러요. 그러니까 뭐 2D, 3D 하다 2.5D라고 부르는데 얘는 선을 하나 연결하기에는 선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인터포저를 깔아가지고 인터포저가 얘를 통으로 연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지금 AI 반도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머지는 다 다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인터포저를 바꿔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마주에서 주로 얘기하는 유리기판 뭐 이런 것들을 바꾼다. 그러면은 아까 엔비디아 GPU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유리기판을 기반으로 한 걸로 바뀐다. 그럼 얘는 다른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2.3D 뭐 패키징이라고도 부르고요. 아예 없애고 뭐 재배선으로만 연결을 한다. 실리콘 재배선으로만 연결을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1D 패키징 이렇게 불렀을 때 이 패키징 기술조차도 하나의 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얘기할 때는 결국은 이 통합 솔루션을 누가 제시할 수 있느냐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통합 솔루션을 엔비디아처럼 혼자 다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연합을 해서 하는 방식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UXL이라든지 UXL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합하는 거고 UA-링크 같은 경우는 통신 표준을 만드는 건데 네. 그 통신 표준을 만드는 이유는 각각 다른 업체들이 만들었을 때도 얘를 하나처럼 움직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그 개별적인 부품보다는 그 풀셋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변화가 얼마나 큰 거냐 지금 소프트웨어 얘기는 안 했지만 하드웨어의 어떤 형식이 바뀌는 게 예전에는 그 성능을 좀 더 공정 노드를 좀 더 작게 만들어서 가는 그런 거였다 그러면 이제는 이 통으로서의 성능 그리고 TCO 전체 토탈 코스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통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하드웨어 설계 방식과는 아예 다른 세상이 펼쳐졌고 기존에 내가 하드웨어를 잘 만든다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라는 게 이제 뭐 패키징을 비롯해서 아예 예. 그 생태계 자체가 아예 다른 세상인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세트, 장치 모음 예. 이런 의미겠네요. 예. 그래서 어느 하나만 툭 출라서도 안 되는 거고 엔비디아 자체도 NVIDIA 링크부터 비롯해서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예. 그 하나의 AI 반도체 생태계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패키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통신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하나보다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해지니까. 그렇죠. 이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통신 기술을 가진 회사는 한 브로드컴 정도? 근데 엔비디아는 공개를 하지 않고 브로드컴은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뭔가 이게 연합을 구성할 때 꼭 브로드컴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쵸. 브로드컴 말고는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반대 세력? 연합전선을 만들려면 브로드컴이 꼭 필요하니까. 예. 예. 어떤 구성을 하든 브로드컴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그 HBM을 설명해 주실 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GPU를 설명해 주실 때 CPU는 어떤 천재 수학자 1명. 예. 근데 GPU는 초등학생 100명. 예. 그러니까 이거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쓰고 지우는데 오래 걸리는데 초등학생 100명을 나오게 해서 야 니네 이거 다 똑같이 써. 하나씩인다 하나씩. 문제 하나씩을 나눠서 풀어. 여기서 100개의 문제를 훨씬 더 천재 수학자보다 빨리 풀 수 있는. 근데 결국은 그 100명의 어린이들이 풀어낸 거를 연결을 해야 하는 게 핵심이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잘하는. 예. 그리고 브로드컴이 거기에 조금 맞설 수 있는 예. 이런 생태계까지. 그렇죠.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 다 풀면 다시 걷어오는 거. 그쵸. 거기서 시간 다 뺏깁니다. 아하.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문제 푸는 건 금방 풀어요. 근데 나눠주는 선생님이 느려요.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꼭 이제 시험 시간 끝났을 때 마지막에 답안지 이제 거들 때 예.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저 맨 뒷줄에서 풀고 있으면 OMR 카드 몇 개 더 쓸 수 있는 그쵸.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중간에 선생님 저 이게 이름 안 썼는데요. 그것 때문에 애들 다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러면 이게 좋은 인공지능 반도체 어떤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이 개념도 옛날하고는 확실히 달라집니까? 달라지는데 제가 초기라고 얘기를 좀 드렸던 이유가 지금 그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는 엔비디아 GPU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싸다 뭐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비싸다 그러면 우리 얼마인지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구매한 곳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매한 곳은 당연히 알겠죠. 돈 주고 샀으니까. 네. 근데 얘기를 너무 안 해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때 좀 달라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좀 내고 받았나? 그러니까 B2B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뭐 원래 많이 사면 더 싸게 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가는 얼마인데 막 이런 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문가 분들하고 얘기할 때가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좀 이렇게 대략이라도 우리가 좀 감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감을 잡아서 하게 되면 H백을 대충 한 5천만 원 정도 계산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한 8장 들어가면 서버 하나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8장 하면 곱하기 8 하면은 4억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MB링크 연결하고 거기에 뭐 부품 모듈 들어가고 뭐 소프트웨어 스택 들어가고 하면은 대충 한 5억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서버 하나가 한 5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초거대 모델 학습을 시키려면은 네. 서버 한 200대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5 곱하기 200. 예. 그럼 1000억이죠. 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학습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럼 1000억 깔고 시작. 일단 이제 사업 계획서 도장 한번 찍으면 일단 1000억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아. 1000억 시작하죠. 물론 AWS 같은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 GPU 있는 것 같다 쓰면은 쓸 수 있는데 그것도 계산해 보면은 그 뭐 연간으로 한 2천억 정도? 책에 있어요? 예, 예. AWS에서 시간당 98달러를 낸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이 안 오니까 실제로 굴려보면 얼마나 하는지를 봤더니 대충 256대 정도를 써야 되고 한 석 달 정도는 돌려야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758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 석 달에 예. 1년 돌리면 3천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빌려 쓰든 사서 쓰든 수천억은 기본 깔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하. 근데 이게 학습할 때만. 네네네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출발선에 설라면 뭐 엔비디아 GPU 1000억 깔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AWS 했고 700억 3달 동안 돌리든지 1년 하면은 한 뭐 700억 곱하기 4니까 대충 한 2천억 넘게 또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서비스를 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한 2000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1000대 200대였군요. 그러니까 200대에서 한 1000대 그럼 5천억 서비스 하려면 5천억 깔고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고 그 돌리는데 전기 반 반도체 열받은 거 시키는데 전기 반 또 전기세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 이제 모델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하드웨어를 좀 어떻게 개선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지금 없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예. 그래서 이제 GPU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통신이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이걸 사서 쓰는 입장에서는 그걸 또 이제 세트로 필요한 거다 보니까 결국은 돈 없으면 아무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스케일러라는 게 있어요. 스케일러? 스케일로. 그러니까 스케일의 법칙. 크면 좋다. 스케일 법칙. 크면 좋다. 이게 그 오픈 AI가 그 역사적으로 입증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의 법칙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구글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만들고 뭐 제프 힌튼 교수님 통해서 다 세팅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야 학습하는데 3달 이상 걸리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를 3달 동안 기다렸다가 해보니까 안 되네. 이럴 수도 있고. 네. 이걸 해봤더니 뭐 성능 개선이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 할 수도 있는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지 마라 그랬다가 오픈 AI가 그 비영리 기구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엔. 돈 벌 생각 없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 데이터를 많이 때려 넣으니까 예. 어느 순간부터 얘가 말을 하더라. 이거잖아요. 글을 쓰더라. 그리고 더 때려 넣으니까 막 그림도 그리더라. 더 때려 넣으니까 영상도 만들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경량화를 시켜서 모델을 좀 작게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챗봇 쓰기에는 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이거를 좀 줄여왔는데 스케일러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 영상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니까.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처음에는 채팅 정도 질문을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야, 조금씩 이거 시켜보고 저거 시켜보고 하면은 점점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면은 막 일 엄청 시키잖아요. 그 자꾸 잘하니까 갑자기 막 논문을 갖다 막 집어넣고 그리고 뭐 백과사전을 갖다 막 집어넣고 그러면서 빨리 야 이거 읽고서 그 요약해줘. 뭐 이런 거 자꾸 시키니까. 그러다 막 동영상 같은 거 집어넣고 뭐 이거랑 비슷하게 뭐 짧게 만들어줘 뭐 이래가지고 점점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질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기술적인 특이점을 넘어선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이제 반도체 얘기니까 좀 반도체 측면에서 AI 시대가 열고 있는 어떤 차세대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어떤 게 또 지금 기대되나요?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 이전에 그러니까 차세대 이전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지금의 엔비디아 반도체보다 약간 전세대. 약간 전세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이름도 거기도 시가총액도 한 5조쯤 되고 뭐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그 뭐 UAE나 이런 데 데이터 센터를 그걸로 구축을 했는데 뭐 셀브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셀레브러스. 네, 뭐 이렇게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는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안에서 움직여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전력 사용량이나 속도가 떨어진다. 그럼 안에서 만들어서 엔비디아도 이렇게 커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로드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를 크게 만들자. 크게 만들면은 그 안에다 메모리도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중에서도 가장 빠른 램이 SRAM인데 뭐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까지 아실 필요가 없지만 그 반도체 안에다 들어가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CPU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메모리입니다. 그럼 얘를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셀러브러스 이만하게 만들었어. 웨이퍼 한 장에 반도체 하나. 웨이퍼 한 장이 반도체 하나인. 네. 예. 그럼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뭐 반도체 밖으로 나가면 힘든데 반도체 안에 있으니까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예, 제일 빠르죠. 거기 메모리도 안에 들어가 있고 DRAM보다 SRAM이 훨씬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셀러브러스의 어떤 그 혁신을 냈어요. 근데 이 반도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거대 모델이 너무 커요. 얘로도 처리하기에 너무 커요. 아, 그걸로도 안 된다. 예, 그러면 얘도 딴 반도체를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해야죠, 어차피.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웨이퍼 하나에다가 반도체 하나를 만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웨이퍼가 있으면 수율이라는 거를 여기 점점점 망가진 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99%, 그러니까 수율이 80%다. 그러면 20% 정도는 버리고 80%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셀러브러스의 반도체는 한 개잖아요. 그쵸. 그럼 점 하나가 망가졌어. 다 버려야죠. 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수율이 100%면 반도체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수율이 99%면 0개가 만들어져요. 네.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비용으로는 절대 안 되는. 그리고 이 컨셉이 저런 거예요. 우리가 초거대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정도면은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반도체 판이 아예 초거대 모델 시대로 순식간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있었던 모델이나 반도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럴듯해. 그래갖고 얘가 엄청나게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네. 그걸로 실제로 모델도 돌렸고, 근데 초거대 모델이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초거대 모델을 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들은 다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셀러브러스는 여전히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로 돼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돌릴 수 있어요라고 이제 계열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뭐 그래프코어라든지 그럭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안에다가 내장형 메모리를 써서 IPU라는 이름도 쓰고 뭐 셀러브러스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반도체 기술들이 차세대 기술이라는 게 이 셀러브러스 칩도 굉장히 혁신적인 칩이죠. 그리고 이 혁신적인 칩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더 연결성이 좋았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이라고 불렀던 거고 네. 차세대 기술이라는 거는 여기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를 얘기할 때 너무 GPU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제가 AI 반도체에서 장황하게 그 복잡한 그 로직 구성을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이 AI 반도체 하나를 잘 만든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쩌면 삼성이 2세대 때 네. 모바일 시대의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스마트폰을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모바일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애플을 만들어낸 건 사실상 삼성전자예요. 모바일 디램, 모바일 랜드, 그리고 이제 모바일 AP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파운드리도 삼성이 했었으니까. 초반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GPU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를 구성하는 수많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술 한 개만 우리가 잘해도 우리는 글로벌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막연하게 그 GPU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그걸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수많은 투자가 거기에 몰려요. 근데 오히려 그 실리콘밸리의 딥텍 회사들은 뭐 전선 하나 만드는 회사, 전선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를 연결할 때 전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라 그러면 여기가 AI 반도체 시장에는 그 빅테크 다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 기술들을 실제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초거대 모델이 어떻게 운영이 되면 하드웨어 단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 하드웨어 변화에서는 모든 생태계가 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강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부분들에서의 변화를 잘 캐치해내서 선도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딥텍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빅테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부문에서 특화되면은 그걸로 그 시장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하나의 딱 구성 조직이 되니까 예. 이야, 이것도 재밌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또 판이 바뀌어가는 거고. 예. 그리고 근데 여기서 또 끝내는 문제가 아닌 게 아까 시작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입장에서 자동차 뭘로 다닐지 뭐 이런 것들 네. 우리 자동차 산업 자체도 엄청나게 큰 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 깔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심지어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건 알겠어. 근데 거기서 그 시멘트 비율을 얼마나 할지, 모래를 얼마나 집어넣을지, 여기 가로등을 몇 개 박을지 이런 것들도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엔비디아라는 막
절대적인 강자 혼자 고속도로를 깔았던 거고 그럼 이 고속도로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좀 더 싸게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립도 아직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네이버 팀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네. 다양한 차세대 기술이라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5D에서 여기 인터포저 같은 거 빼가지고 유리기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를 옆에다 바로 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CXL이라 그래가지고 메모리 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차세대 기술이 될 수 있죠. 서로 메모리에 있는 걸 주고받을 수 있게끔. 예. 그러면 이게 차세대 기술들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데 GPU도 원래 존재하던 것들을 쓰는 거잖아요. 존재하는데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최종적으로 AI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세대 기술 관련해서는 요소별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GPU 연산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이 메모리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여기에 뭐 이게 뭐 그 패키징에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 그 기술을 구현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 제품으로 만들어내도 뭐 삼성전자에서도 2.5 말고 2.3D 패키징이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 기술 설명회에서 맨날 발표해요. 그러면은 그 기술을 왜 발표를 할까요?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럼 마케팅 해야죠. 오세요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누군가의 고객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냐의 게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는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써줬고 그럼 스티브 잡스가 써줬으니까 그거를 수혜적으로 간택을 받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미래를 보여주고 여기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 이제 협력해서 세계 최고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그 전체가 하나의 그 AR 반도체가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삼성도 사실은 이제 추론 분야에서 더 특화된, 그러니까 학습 분야에서 엔비디아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추론 분야에서 더 특화된 가속기, AI 가속기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었고, 네이버랑도 같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예. 이 책도 사실 이제 네이버에서 AI 하시는 분들 같이 책을 쓴 거고. 네, 근데 그 프로젝트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좀 달라요. 어떻게 좀 다르냐면은 그 경량화라는 건데, 경량화는 일반적인 다양한 경량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압축이라는 건데, 네. 압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우리가 편리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압축이 뭐 다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CD 한 장 사면 뭐 노래 한 12곡 그쵸. 정도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MP3 플레이어에 메모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막 그 수천 곡씩 막 들어가는 그쵸.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시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음악을 마음대로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DVD 2장 사면 영화 한 편 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죠. 그쵸. 그것도 엄청난 압축 기술이 아하. 들어가게 된 건데, 그 압축이라는 거는 압축할 수 있다면 뭐하러 원본이 필요할까요? 원본과 똑같다면. 똑같다면. 그러면은 압축을 했을 때 왜 압축을 해도 되냐라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압축을 해도 되는가. 뭐 음악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가청 범위, 사람의 가청 범위를 넘어가는 데이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데이터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럼 다 이게 빼내는 거고. 그리고 음질을 계속적으로 떨어뜨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베이스 음이 안 들린다거나 뭐 그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뭐 베이스 음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죠. 막귀. 예, 막귀들. 그리고 이제 뭐 스피커 엄청 좋은 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필요하지만 그죠. 그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만 이거를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압축을 해서 편리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삼성이나 LG에서 제일 그 황당한 논쟁 중에 하나가 8K TV 화질. 예. 그 1m 앞에서는 구분할 수 있지만 1m 뒤로 가면은 구분할 수 없다는 그 8K. 그 이따시만한 그 화면을 1m 앞에서만 봐야 된다는. 4K도 구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예. 이랬을 때 그 영상을 얼마나 압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범위는 결국 사람의 인식 범위죠. 그 사람의 인식 범위라는 표현을 저는 저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품질.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이 동영상이나 음악은 가청,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품질의 기준점이에요.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의 고품질은 버려도 돼요. 그쵸. 뭐 우리가 뭐 초음파로 들을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인공지능에서도 그 인공지능에서의 품질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가 품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정량적인 수학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품질을 따지기가 좀 쉬운데 네. 이게 뭐 말을 얼마나 더 잘하느냐 이런 거 그림을 얼마나 더 예쁘게 그리냐 이거는 품질을 따지기가 좀 어렵긴 해요. 네. 그래갖고 저도 이거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구분하는 게.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뭐 수학의 증명이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본대요. 수학의 증명 같은 경우는 글자로 써 있긴 하지만 답이 있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코딩을 시키면은 이게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돌려볼 수 있으니까 정성적이지만 정량적인 부분들에 대한 품질을 얘기를 하고는 한대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뭘 압축하냐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MIT에서 발표를 했던 되게 재밌는 그 논문 중에 그 로타리 티켓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로터리 티켓 이론. 예, 그 로타리 티켓 복권. 그러니까 초거대 모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처음에 어떤 값을 가지고 시작했든 학습을 끝내고 나니까 답이 똑같더라. 각 파라미터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었다 그러면 첫 값을 뭐로 시작을 하든 네. 결과로 봤을 때는 똑같더라.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켜봤더니 한 10억 개 정도 되는 파라미터는 실제로 모델을 돌릴 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머지는 별 영향이 없더라. 그래갖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1750억 개를 다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 그럼 엄청나게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한 10억 개 정도의 유의미한 파라미터만 남기고 학습을 시키면 우린 초거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10억 개의 파라미터가 뭔지를 학습하기 전에는 절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권을 깔아놓고 다 긁고 나면 당첨 복권이 몇 개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샀는데 10개만 당첨이더라. 야 그러면 10개만 사면 되지. 행운이지. 네. 10개만 사면 되는 걸 왜 내가 1000개를 샀을까? 그 1000개를 우리가 10개를 어떻게든 알아내보자 했는데 알 수 없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해야 된다. 억지로 1000억 개를 긁어야 된다. 긁어야 된다. 긁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러면은 이거를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실제로 학습시키고 나면 그러면 10억 개가 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걔네를 제외한 무의미한 데이터들을 버리면 1750억 개를 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필터링을 좀 하면 그러면 이제 1750억 개가 아니라 10억 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똑같은 품질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압축이 가능하다. 품질을 유지하면서 압축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밑밥을 까는 거니까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빌드업을 하는 거니까 크다라는 개념, 용량이 크다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맨날 크다 얘기만 하지 뭐 대체 얼마나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1750억 개 파라미터가 있을 때 이게 대충 한 파라미터당 한 2바이트 정도 된대요. 1750억 개면은 350기가바이트입니다. 네. 그 350기가바이트를 어디다 쓰냐? 모델을 읽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걸 언제 쓰냐라면은 우리가 뭐 오늘 제가 그 와이스트리트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350기가 한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라고 이제 글자를 만들려면 350기가를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하나 나옵니다. 네네네. 오늘 그럼 또 한 350기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와이스트리트에서 그럼 와이스트리트 따로에서 따로 그럼 와이스트리트이라는 글자를 만드는데 또 350기가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50기가짜리 영화를 계속 다운받아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한 가지 이제 용량이 크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이게 그 비유 있죠. CPU가 있으면 SRAM이 있고 DRAM이 있고 외장하드 스토리지가 있고 하면은 이거 할 때 제일 빠른 거는 가까이 있을 때 자주 쓰는 거는 가까이 놓고 멀리 있는 건 책장에 놓고 자주 안 쓰는 건 도서관에 놓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가까이 있는 책상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내가 빨리 그쵸.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연산기 바로 옆에다가 HBM 그러니까 DRAM을 이렇게 붙여요. 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거를 갖고 오니까 빨리 갖고 오죠. 근데 DRAM이 2기가입니다. 2기가. 근데 한 번 읽으려면 350기가가 필요해요. 예. 근데 DRAM은 2기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외장하드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갖고 DRAM을 최대한 옆에다 많이 붙이는 겁니다. 많이 붙이는데 2기가짜리를 8단으로 쌓으면은 16기가죠. 네. 근데 우리가 350기가를 읽어야 된다고요. 이걸로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HBM을 6장을 붙인다. 그러면은 96기가입니다. 350기가를 읽어야 된다고요. 한 글자만 들려고. 그래가지고 얘를 8장을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80기가 정도 되거든요. 네. 80기가가 되는데 그걸 8장을 얘기하면 640기가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 서버가 하나 있어야 한 토큰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토큰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흔히 얘기할 때 그 0.1초 정도 얘기해요. 하나 처리할 때 토큰 하나 생성할 때 0.1초 안에 내놔야 된다. 네. 안 내놓으면 사람들이 답답해 한다. 그러니까 용량이 크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D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로 쌓고 옆으로 붙이고 서버 연결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용량이 커요. 근데 1750억 파라미터가 GPT-3 기준이거든요. 지금 뭐4온이 1온이 그런 거가 1.8테라입니다. 예. 1.8테라면은 350기가보다도 1.8조 파라미터. 그 1750억 개보다 10배. 그럼 350기가가 아니라 3.5테라.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속도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경량화를 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야, 글자 하나 쓰겠다고 350테라를 읽었다, 치웠다, 읽었다, 치웠다. 이게 너무 용량이 크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압축을 해보자. 압축의 기준은 이게 안 쓰는 파라미터가 많다라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압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빌드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당합니다. 데이터를 압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책에서도 조금 이렇게 문과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어려워집니다. 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지치기라는 방식이 있어요. 네네. 영어로는 프루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양자화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6비트를 8비트로 바꾼다거나 4비트로 바꾼다거나 뭐 이게 그 GPU의 그 성능 스펙을 보게 되면은 그게 또 나와 있거든요. 16비트짜리 처리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고요. 뭐 8비트 하면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고요. 이게 쭉쭉 나와요, 그 스펙에.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16비트짜리 모델을 8비트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데이터 용량이 절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350기가 썼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되는 180기가만 처리를 하면 되는 너무나 좋은 네네네.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압축을 시킬 때 이 비율로서 압축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야 2비트는 안 되냐? 1비트는 안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들은 뭐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연산이 보면은 파라미터가 있고 입력값이 있으면 두 개를 이제 행렬곱으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서 또 연산을 해요. 그리고 계속 연산을 하는 건데 이 파라미터 값하고 이 입력값이 있을 때 얘는 예를 들어 16비트고 얘는 8비트예요. 네. 그럼 둘이 연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8비트 하고 얘를 압축을 해서 4비트로 한 다음에 보내면 얘를 다시 8비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속도보다 얘를 다시 바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개념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압축을 해서 이렇게 비율로 압축을 해가지고 16비트를 8비트로 압축을 한 다음에 보내면 빨리 보낼 수 있어. 메모리도 덜 먹어. 이건 오케이. 네. 근데 연산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바꿔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뭐 100개가 있다. 그럼 그냥 야 50개 빼. 이거 하는 거예요. 50개. 워낙 안 쓰는 게 많으니까 그냥 50개 잘라. 그래서 빼. 그래갖고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50개만 보내도 되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데 여기서 인공지능의 학습의 문제점, 이거 되게 어려운 점이 그 아까 1750억 개 파라미터 중에 10억 개의 파라미터만 유의미하다. 이런 것처럼 뭔가 연산을 하면은 이게 좀 뭐가 그럴듯하게 좀 뭐 10개 중에 앞에 5개는 괜찮은 데이터고 뒤에 5개는 별 의미가 없는 데이터다. 그러면 뒤에 5개 딱 잘라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구난방인 거예요. 어떤 때는 뭐 1번이 중요하다가 어떤 때는 7번이 중요하다가 어떤 때는 3번이 중요하다가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주로 발표를 했었던 그 방식이 뭐 1번, 2번은 살리고요. 3번, 4번은 죽이고요. 5번, 6번은 살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을 하면은 엄청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제안은 했어요. 근데 막상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어떤 때는 3번, 4번이 중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번, 2번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번은 엄청 중요한데 2, 3, 4, 5, 6, 7, 8, 9는 안 중요하고 11번만 중요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비율로 쪼개기도 좀 뭐하고 구조적 프로닝이라 그러는데 정해진 대로 툭툭 자르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여기서 그래서 그 경량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여기서도 이제 제 비전문가적인 번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욕하시려면 이대호 회장님을 욕을 해주세요. 왜 이딴 놈을 불렀냐. 공저자. 예, AI 반도체 공저자. 예, 진짜 궁금하시면 제가 저기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봐서 답을 드리든지. 근데 할게요. 사실 이거를 진짜 전공자한테 들으면 이해가 더 안 갑니다. 문과한테 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했냐면은 이거를 빨리 처리, 예를 들어 압축을 푸는데 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몇 번 혼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이제 전공자분들이 들으시는 그 설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일반인들을 위한 설명. 문과생도 이해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고 예. 다양한 업무들은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해요. 네. 그 소프트웨어에서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 안에 있으면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기능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짜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모바일의 시대가 왔을 때는 전기를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처리를 하다 보니까 범용적으로 쓰던 CPU나 GPU에서 쓰던 기능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더라.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은 요런 거가 있더라. 라고 그 네이버 팀에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압축과 관련해서도 압축의 수많은 기능들을 모두 다 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 초거대 모델을 풀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경량화할 수 있는 요 기법, 요거 정도는 하드웨어로 차라리 구현을 해버리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로 구현이 되면 훨씬 더 빨리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래서 네이버 팀에서도 이렇게 많이 반론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야, 그 기능 말고 다른 기능 쓰려면 어떡하냐. 이런 반론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물어봤는데 네이버 팀에서는 우리가 초거대 모델 서비스 계속 하고 있다. 해보니까 진짜 그것만 필요하더라. 그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로 하면 된다. 진짜 필요한 기능은 이거니까 요거를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면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조차도 불필요한 하드웨어적 기능들이 많다. 그 하드웨어적 기능들을 덜어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집어넣어서 돌리면 HBM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게 아니라 LPDDR로 할 수 있다. LPDDR은 모바일에 들어가는 저전력 디램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라고 좀 얘기하는 게 네이버 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솔루션이에요. 약간 그 비슷한 게 그 짐 켈러 텐스토렌트도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야, 질문 하나가 이제 네이버는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빌드업이 엄청 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는 일단은 압축하는 방식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실제로 뭐 네이버 큐라든지 클로버 X를 돌리는데 필요한 거 위주로 좀 가볍게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도 읽히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럼 그럼 이제 결국은 그럼 거기서 반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네이버만 쓸 수 있는 칩 아니냐? 그렇죠. 뭐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자체 나오는데 설계.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만 쓰는 기능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인공지능 초거대 모델 서비스를 돌려보면은 그것만 필요하더라 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몰라요. 서두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예. 네. 그러니까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니까 더 다양한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어넣게 되는 건데 다양한 기능들을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칩이 더 무거워지게 되고 그런 범용성을 갖다 보면 엔비디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것만 되더라. 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런 반론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어요. 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트랜스포머? 네. 예. 뭔지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하진 않을 건데 여기에 꼭 트랜스포머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뭐 CNN이라든지 뭐 RNN이라든지 이렇게 레즈넷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비전, 영상을 인식할 때는 요 모델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자연어를 처리하는 거는 요런 모델이 좀 좋은 것 같아 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번역을 할 때는 이런 모델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다가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단순한 답안지 맞추기 그 다음 글자 뭐 나오는지를 그냥 예상하는 되게 단순한 모델인데 얘를 그냥 쫙 연결해서 했더니 나머지 모델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글이 되던데 말이 되던데 이렇게. 예. 근데 그 말이 되냐? 야 그리고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각 부문별, 각 모델별로 글로벌 학회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인공지능 연구가 여기는 이미지하고 여기는 번역하고 여기는 장르 다 따로 있었는데 트랜스포머가 2017년도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오픈 AI가 스케일러를 만들어낸 그 이후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인데 네. 야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막 때려넣었더니 다 되더라. 그걸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저항을 했겠습니까? 이게 자기 뭐 완전히 그냥 그 생태계 전체에 밥줄이 달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 넣었더니 되더라라는 것 때문에 나머지 모델들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아예 통일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트랜스포머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모델별로도 이 모델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를 따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모델이 달라짐으로써 그 하드웨어 생태계까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그런 반론도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이후에 다른 모델, 더 좋은 모델이 나온다면 그럼 네이버 반도체 만드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기존에 투자해놨던 거. 예,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던 답변은 맞다. 우리 손 털어야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그때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효율적인 모델이 나온다면 우리만 손 털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털어야 되는 거다. 그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이거를 네이버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자기들이 써보니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정말 그 트랜스포머가 아닌 모델이 나올 때처럼 우리도 손털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돌릴 때 이 반도체로 충분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삼성이랑은 좀 잘 안 돼가지고 빠그러져가지고 다른 파트너십들을 구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꽤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원래 우리가 그 건의에 의존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잘 모를 때 그러니까 네이버가 얼마나 그걸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설명을 다 해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텔에 가서 인텔도 가우디 같은 반도체 칩도 만들고 사실 뭐 반도체를 인텔이 뭐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건 아닐 정도의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 가가지고 그 전문가들하고 한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거의 막 2박 3일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팻게싱어 CEO가 와서 진짜 하루 뭐 몇 시간을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만 쓸 수 있는 반도체 수준이었다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인텔하고 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인텔이랑 네이버랑 카이스트에서 소프트웨어 생태계 만드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도 얘네가 그냥 한국에서 네이버 자기들 쓰는 거 정도 실력의 애들이었다면 굳이 인텔이 자기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돈을 굳이 지불을 해서 네이버 카이스트와 함께 여기다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글로벌 전문가 분들이 보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네이버 팀은 훨씬 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그 글로벌 그 파트너들의 반응들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네이버 혼자 쓰고 그럴 만한 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다 엔비디아 걸 쓰지 않고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워킹을 할 때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매몰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그게 된다라고 네이버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사실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마찬가지죠. 이게 엔비디아 능가할 만한 칩을 만든다고 하는 수많은 회사들도 거기서 그럴 만한 칩을 만들어서 팔아야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객사가 본인이니까 자기가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돌아갔을 때 다른 업체들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좀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뭐 왜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때 아마존도 자기가 만들죠. 네. 아마존도 자기가 만들었을 때 가장 유력하게 쓸 수 있는 대상은 아마존 웹 서비스 본인 회사고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을 엔비디아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생겨나는 포인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다. 애저에서 쓰겠죠. 네. 이게 일종의 경쟁 구도예요.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강자이죠. 절대적인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영원히 엔비디아의 독주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엔비디아를 능가할 만한 칩은 영원히 만들 수 없을 거다라고 전제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빅테크들이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이유로 폄하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설마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어? 엔비디아보다 좋은 반도체를 만들 필요는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직접 상대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학습하고 추론 얘기할 때 학습은 뭐 데이터 처리가 워낙 커가지고 엔비디아가 아니면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학습은 그렇게 빠른 반도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학습은 물건 공개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 걸려서 만들었는지 2달 걸려서 만들었는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초거대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추론은 이제 서비스를 할 때 나오는 시장이니까. 네. 근데 거기서는 당장 답을 안 내놓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장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추론 시장이 압도적으로 커요. 근데 지금의 엔비디아는 학습 시장과 추론 시장을 둘 다 같은 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학습하고 추론은 데이터 처리 방식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만 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이 아닌데 여기서 엔비디아 것만 쓸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 엔비디아를 응하는 칩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 학습에 쓰이는 반도체 시장보다 추론에 쓰이는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큰지는 얼마 전에 그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이 나오셔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거 맨 처음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왜 내가 뭐 반도체 설계할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 개발할 것도 아닌데 왜 일반인이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 영상을 왜 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뒷부분에 여쭤보니까 사실 이 영상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 봐야 하느냐?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재밌습니다. AI 반도체가. 아니요. 세상 보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그 낸드 플래시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에피소드도 저도 이제 악권이라는 채널에 한번 올려봤거든요. 근데 사람들 되게 재밌어해요. 근데 그게 그 지금의 삼성을 보다 보면은 옛날 얘기 볼 때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을 그때는 몰랐단 말이죠. 그 시대를 살아갈 때는 몰랐고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그때 기사를 제가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 뉴스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퀄컴이 뭐 그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전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그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은 야, 진짜 쟤도 애쓴다. 그냥 오늘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두런두런 하겠습니다. 재밌다는 게 퀄컴의 방식은 저런 거예요. 우리가 갤럭시 S24를 쓰면 네. 그 스냅드래곤. 네,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고 최초의 인공지능 AI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네. 거기에 이제 저런 거 있습니다. 서클 투 서치. 그래서 눌러갖고 동그라미를 그리면 얘를 인식해가지고 검색해주고. 요거 할 때 그 서클 투 서치의 특이한 점은 서클을 그리면 이 그림이 인식이 되는 거는 핸드폰에서 처리가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인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승질내요. 근데 답을 내놓는데 오래 걸리면 봐줍니다. 아, 그런가? 오. 사람이 좀 그래요. 예.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뭐를 여기서 처리할 거고 뭐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것인가. 이거에 여기서 지금 막 핸드폰 쪽에서는 여기 뭐 여기서 온 디바이스 AI 만든다고 해서 난리가 나 있고 클라우드에서는 우리가 좀 더 뭐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뭐 하고 있어. 네. 하고 있을 때 퀄컴이 딱 얘기하는 거죠. 야, 누가 뭐 처리할지 내가 정하는 거야. 라는 게 퀄컴의 AI 전략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퀄컴이 그쪽 데이터 센터로 많이 안 보내주면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갑이라고만 할 수도 없죠. 아하, 저기서 잡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길목을 지켜서 예를 들어서 차량용도 있죠. 퀄컴이. 그럼 차를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뭐 자율주행의 빠른 인지가 필요한 빠른 제어가 필요한 빠른 인지 판단 제어가 필요한 부분들 난 타에서 처리할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받아야 되는 거 있으면 그거 받아올 거야. 그러면은 퀄컴은 각 디바이스, 노트북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만들었던 거기에도 스냅드래곤 들어가죠. 네. 근데 그런 것도 뭐라 그러죠? AI 코파일럿 PC 만들었을 때 그것도 이제 여기서 처리할 거 저기서 처리할 거를 거기도 스냅드래곤 들어갑니다. 그럼 모든 디바이스에 퀄컴이 다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온 디바이스로 할 거냐 저기를 할 거냐를 자기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권력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퀄컴에서 발표를 한 건데 우리는 그냥 서클 투 서치를 이렇게 보고 있겠지만 거기서 퀄컴이 아 얘는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아마존이 그때 그
리인벤트 그 행사를 여는데 거기에 되게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자기가 AWS의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반도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션에 젠슨 왕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봤을 때는 저 빅테크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막 나오네 라고 그냥 보이죠. 그 젠슨 왕이 나와서 막 좋은 칩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GPU를 사서 쓰는 사람인데 자기가 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칩 만드는 애를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관계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 진짜 웃기잖아요. 경쟁 관계에서 우리 지금 막 파티를 하는데 경쟁사 CEO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이 칩 사세요. 그래 해놓고서 그 집 대표를 부른 그 장면이 얼마나 웃깁니까. 어쩌면 갑질이죠. 구매하는 입장에서 진짜 오기 싫은데 불러가지고 야 발표해 라고 하니까 발표하는 거죠. 그럼 뭐 뭐라고 예를 들면 좋을까요? 뭐 SM에서 행사를 하는데 뭐 뉴진스를 부른다거나. SM 그 회사 직원들 단합대회 하는데 이제 뉴진스를 초대 가수로. 어쩔 수 없이 뭐 가갖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면 너무 웃겨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보면 안 웃기단 말이죠. 그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뭐 이런 거 할 때 뭐 바이오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엔비디아나 젠슨 왕이 가가지고 이거 바이오 그 신약 개발하실 때 저희 거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이상한 장면인 게 그 엔비디아는 자기네 GPU를 데이터 센터에다 팔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다 안 팔고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 만들 거라고 영업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다 하겠다고. 예. 그러면 아마존이나 애저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랑 또 경쟁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나중에가 아니라 그냥 직접 가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야 저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보기에 얼마나 짜증날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발표할 때마다 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우리가 엔비디아가 이번에 블랙엘 발표하면서 NVL 72 MVL72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GB200, GB100 이거 서버 3개 발표했거든요. 네. 서버 발표를 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슈퍼마이크로 주가 1000% 올랐다 지금 엄청나게 빠져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물론 분식회계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빠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72 MVL이 보여준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이제 뭐 HP라든지 델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업체가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서 CPU는 인텔 걸 갖다 쓰고 GPU는 엔비디아 거 갖다 쓰고 램은 삼성전자 거 갖다 쓰고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은 저희가 다 할게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슈퍼마이크로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각기 같은 것도 만들고 솔루션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C12 MVL이 너무 좋다, 잘 된다. 그 얘기는 지금 구축되고 있는 델, 뭐 슈퍼마이크로 같은 회사부터 해서 냉각기 회사, 뭐 CPU 회사, GPU 회사 다 망하라는 얘기예요. 다 필요 없다. 예. 다 내가 할 거야.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데이터 센터 땅도 내가 알아볼 거고. 그렇죠. 포크레인 땅 파는 것도 내가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어. 그리고 전력 설비도 내가 깔 거고 재생에너지도 내가 만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을 보면서 엔비디아가 되게 잘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편에서 야, 델 큰일 났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서 그러면 아직까지 NVL72가 좀 믿업지를 못하다. 얘네가 CPU는 잘 만들 수 있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보여줬던 게 뭐 B200 서버 그거는 뭐 CPU는 인텔 거 쓰셔도 돼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텔 거 쓰실 거면 이거 쓰시고 인텔 거 굳이 안 쓰시겠다 그러면 이걸 쓰시고 우리 거 쓰시고. 그리고 그걸 딱 보고서 저게 지금 인텔 거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판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되게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진짜 웃깁니다. 우리가 H라는 칩, H100, H200 칩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에 GB200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GB는 원래 어울리는 파트는 아니고 원래 GH가 맞습니다. GH가 맞는 이유는 그레이스 호퍼예요. 네. 그레이스는 CPU고 호퍼는 GPU예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름들. 각각의 이름. 그레이스 호퍼는 원래 사람의 이름입니다. 코보를 만든 여성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그레이스 호퍼의 이름을 따서 CPU는 그레이스, GPU는 호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칩은 사실은 원래 한 개의 칩입니다. 근데 CPU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안 쳐줘요. 그래가지고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GB라고 했던 거는 그레이스하고 블랙웰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CPU 굳이 인텔 쓰실 필요 있습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블랙웰에도 그레이스 CPU를 붙인다. 예. 그리고 이게 어쩌면 그 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왜 엔비디아는 ARM을 인수하려고 했는가? 더 이상 CPU 잘 만드는 회사 의미 없다. 세상의 중심은 GPU다. GPU에 최적화되어 있는 CPU를 내가 설계하겠다. GPU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인텔의 CPU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이 그레이스 호퍼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되게 슬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엔비링크는 또 어떤 슬픈 사연이 있냐면 GPU는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지만 CPU가 왕입니다. CPU가 왕인 세상, 마스터라고 부르죠. 네. 모든 부품들은 CPU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메모리도 CPU가 줘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메모리 네가 써라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거고. 명령해줘야지. 그리고 메모리가 CPU 거쳐서 명령 처리된 거에 대한 명령을 GPU에 주니까 GPU를 만드는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 형님 나 진짜 빨라야 돼요. 이 그래픽 처리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형님 명령 좀 빨리 주시면 안 돼요? 그 제가 엔비링크라고 좋은 거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이거 좀 넣어갖고 저한테 데이터 좀 빨리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너 누구? 이름 뭐라 그랬지? 요런 취급을 받았어요. 약간 이제 보스한테 명령 기다리듯이. 예. 예. 그래서 엔비링크 좀 한번 써주시면 안 됩니까? 좀 이름 뭐라고? 저 메모리 뒤에 가서 좀 줄 좀 서 있다 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엔비디아는 GPU에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쓰고 있다가 그래픽 카드 드디어 시절에. 그래픽 카드 시절에 GPU의 시즌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CPU 필요 없습니다. CPU하고 GPU는 엔비링크로 제가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인텔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권력 순위가 바뀐 거죠. 권력 순위가 바뀐 거죠. CPU 필요해? 여기 와서 붙어. 우리 보드에 와서 붙어. 그러니까 뭐 네가 와서 붙여. 여기 엔비링크 깔려 있으니까 그 CPU 맞춰서 붙여. 이런 시대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구축을 해버리니 나머지 회사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HBM 만들었는데 단순히 엔비디아 GPU에 잘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성이 HBM에서 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 네.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자체적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훌륭하고 속도도 좋고 발열도 괜찮은데 왜 이상하게 저 엔비디아 세팅에다 갖다 붙이면은 발열이 난다고 하고 예. 속도가 안 난다고 환장하는 거죠. GPU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궁합이 안 맞는 예. 성격 차이. 예. 싫은 말든가가 된 거고. 거기서 그러니까, 저런 것도 예. 있습니다. 냉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책에 보면 냉각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책 안 사셔도 됩니다. 이거 오늘 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냉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 냉각을 할 수 있느냐가 제품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냥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예. 어떤 반도체를 쓸 것인가는 냉각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게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다. 그럼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는 냉각 때문에 그냥 정해져 있어요. 냉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삼성전자 GOS 문제처럼 발열 나고 못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냉각이 전부예요. 그럼 TV에 들어갈 수 있는 TV는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냐? 냉각기 얼마나냐? 그걸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패드, 태블릿 뭐가 성능을 좌우하냐? 냉각입니다. 냉각을 할 수 있느냐인데 거기서 지금 이제 그 A100이 세계 최고의 칩이라고 다들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H100 이전에. 예. 왜 A100이 최고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니까 발열 그 전력 사용량이 그 팬으로 할 수 있대요. 공냉식. 구식으로. 예, 공냉식. 구식은 아니에요. 가장 전통적인 거죠. 이제 바람으로. 예. 바람으로 전기를 빼는 건데 예. 그게 그 순행식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복잡한 거죠. 복잡하고 예. 전기도 엄청 많이 먹고 물을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맞춤형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새로운 칩이 나오면 칩 빼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칩을 뺄 때 냉각기를 같이 뺐다가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들 고민하는 게 그러면 그 순행식 말고 그 액침 방식 그 어떤 기름 액체 담가버리는. 담가버리는 그럼 액침 방식이 더 다음 기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액침 방식은 아무도 쓰지 않을까요? 아직 뭐 기술이 완전치 않을 테니까. 아닙니다. 뭐 부식 문제라든지. 아 전혀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안 하겠대요. 왜? 비싸서? 아 그냥 모르겠고 나는 그냥 순행식. 아, 그러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하면 하는 거고, 예. 엔비디아가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액침이 더 좋은데 몰라 싫어.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생태계예요. 엔비디아가 안 하겠다 그러면 액침 기술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엑심 기술이 뭐 그 다음 차세대 아니냐? 엔비디아가 안 쓰면 엑심은 영원히 오지 않는 기술이에요. 그러네. 저 뭐 버티버 홀딩스 막 이런 데들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예. 그러면 엑심 방식을 가지고서 하려 그러면 이게 H백이 더 A백보다 조금 TCO 관점에서 안 좋은데 그러면 A백을 더 쓰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근데 A백을 못 씁니다. 이제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단종시켰어요. 다마스가 좋은데 다마스를 안 팔아. 예.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냉각에서도 그럼 액침 방식으로 언제가 되고 뭐 이러고 하려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러겠죠. 우리가 H백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데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어. 혹은 냉각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TCO 관점에서 역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H백하고 똑같은데 냉각만 잘해. 그래도 엔비디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요소에서든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액침 관련한 얘기들도 액침 기술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실제로 그 저희 이주호 기자가 취재를 해갖고 이제 갖다 물어보니까 엔비디아가 보증을 안 해준다. 아. 혹시 냉각하다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순행식에서는 보증을 해주는데 아하. 액침에서는 안 해준다. 아하.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하는 입장에서는 보증 안 해주면 그걸 뭘 믿고 아직 못하죠. 하냐.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미래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합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분야에서는 그 뒤에서는 그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잔잔바리 애플이라든지 잔잔바리 마이크로소프트 좀 찌질한 아마존 뭐 좀 들떨어지는 델 뭐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다 쩌리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야 뭐야 맞아 엔비디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런 거. 우리 한번 딱 합 잡아가지고 손 잡고 엔비디아 제끼자. 그런 모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끼자. 예.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서만 잘 뚫리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드라마 같다 영화 같다 예. 재미있다라고 한 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저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AMD가 네. GT라는 회사를 샀는데 네. 그 회사가 뭔 일하는 회사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GT ZT. 아 ZT. 예, 검색해보면 나와요. 되게 어. 비싼 돈 주고 인수했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도밖에 보도자료 안 나와요. 데이터 센터 솔루션. 네. 그 얘기밖에 안 나와서 도대체 AMD가 뭐 하려고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오십니까? AMD는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거기서 뭐 HBM 붙여갖고 뭘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얘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사주니까. 서버의 데이터 센터까지 한 번에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회사들을 그 큰 돈을 들여갖고 AMD가 산 이유가 이것만 잘 만들어서 엔비디아랑 게임이 안 되니까 새로운 카드를 또 꺼내 들어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의 맥락들을 이해를 하기가 좀 이 책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네요. 사실 아까 앞부분에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그때 이거 뭐랬죠? 아이팟? 네, MP3 플레이어 거기에다가 삼성이 처음으로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제안했던 이야기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빅테크들의 이합 집산 어떻게 보면 이제 합종 연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판이 깨지고 예. 그때 또 등 돌리고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처음에는 애플하고 삼성하고 결합을 해서 MP3 플레이어를 고도화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 이제 완전 접수가 돼 있는 그렇죠. 것처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또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 혁명이라는 제목이 이제 붙은 겁니다. 예. 책에도. 그 엔비디아 덕분에 뭐 HP니 대리니 이런 주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덕분에. 예. 그 사실 뭐 생태계. 엔비디아 묻었다 그러죠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테마주로 같이 엮이고 그렇죠. 엔비디아 관련주. 예. 근데 아까 그 72 NVL이 의미하는 바를 잘 느끼셨다면 그거 보는 순간 엔비디아 묻은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썸네일 나왔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끝낼 거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테마로 같이 간 거라면 예.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산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투자 판단을 그것 때문에 했다면 그러면은 지금 저 뉴스가 나오는 순간 투자 판단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 HP나 델이나 그러면 브로드컴 뭐 나머지 다 모여가지고 또 연합체들 구성한 것들 보면서 이 연합체에서 일부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저것도 보셨어요? 그 SK하이닉스 이번에 대만에서 네. 발표하는데 HBM 몇 세대더라? 7세대? 7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맞춤형도 하고 보급형도 만들 거예요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SK하이닉스에서. 네네네. 그 얘기 뭔 얘기겠어요? 나 엔비디아랑만 엔비디아 하는 거 것도 아니다. 하고 딴 데 것도. 네, 그쵸, 엔비디아가 팔아야죠. 우리 최대 고객이긴 하지만 나 엔비디아 뒤통수 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예, 그래가지고 그때 모여있던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님 내가 지금 엔비디아 밑에서 이러고 있는데 나 언젠가 뒤통수 칠 겁니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많이 사주는 놈이 장땡이다. 아, 형님들, 우리가 뭐 엔비디아 언제까지 저렇게 혼자 다 하게 둬야 됩니까?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갑자기 그 메모리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막 뽑아요. 아, 그 뽑아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진짜 메모리 반도체 만들려고 할까요? 안 만들죠. 그건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럼 직접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 디램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HBM이 디램보다 5배 비싸거든요. 싸게 그냥 가져와서 우리가 쌓을게.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뭐 그 우리가 뭐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고 인재가 빠져나간다 그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야 엔비디아도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뒤통수 치려고 준비 철저히 하게 하고 있구나. 그죠. 뭐 삼성 출신이 이제 뭐 하이닉스 가고 엔비디아 가고 막 이직하고. 예. 근데 또 당장 이제 회장님들은 뭐 최태원 회장님도 뭐 젠슨왕 만나서 악수하고 막 친하게 지내 서로 막 사인해주고 하던데 예. 한 10년 뒤엔 또 이제 어찌 될지 모르는 거고. 10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재밌습니다. 오, 이 바닥이 냉정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이 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는 거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생태계가 유지가 돼 있을 때는 그 파트너십이 그 자체가 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랑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해자가 되기 때문에 잘 나갈 그 때. 안에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동맹. 예. 근데 만약에 판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쟤도 나랑 영원히 갈 생각 없고 얘도 나랑 같이 갈 생각 없어요 서로. 근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AI 가속기를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HBM 그 저기다 납품을 해야 되는 삼성 입장에서 저기서 AI 가속기 만들어갖고 엔비디아를 경쟁한다는 사업부가 있어요. LSI 사업부에서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안고 올라 그러면 메모리 사업부장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지금 우리 엔비디아 형님들 좀 심기 거스르면 안 되는데 지금 니네가 그 경쟁 만든다고 해서 홍보하고 다니고 그러면 나는 가서 뭐라 그러냐? 나 면이 뭐가 돼? 야, 니 돈 버냐? 내가 벌어오는 거 갖다가 연구개발비 쓰면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진짜 기업 내부 아시는 분들은.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기도 있죠. 뭐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뭐 엑시노스가 통신칩 만들려고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AI 온디바이스에서 잘하는 통신칩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아 형님 나 진짜 너 너무 힘든데 우리 파운드리 놀아요. 퀄컴은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근데 자꾸 경쟁하신다 그러면은 퀄컴에서 뭐라 그러겠어? 이번 한 건만 잡고 갑시다.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승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테일러 공장 지금 공장도 멈춰 있고 펩3, 펩4, 펩5 지금 돌아가지 장비 주문 다 취소하고 있어요. 퀄컴 한 번만 잡읍시다. 이런 의사결정들이 격변기에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류의 공고한 파트너십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빨 깎게 물고 여기랑 손잡고 한번 쟤 잡자. 라는 것도 어차피 상대방도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쵸, 좀 그쵸. 과감한 의사결정과 패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기반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술력. 이 기반이 좀 돼줘야 된다는 거죠. 다 자기만의 칼을 갈고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칼이 혼자만 무디어. 그럼 혼자 죽는 거고. 야, 그러면 살벌합니다. 그럼 가서 좀 이렇게 어. 잘 봐주십시오. 이거 계속 해야지. 싸게 드릴게요.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같은 이제 유튜브 생태계에서도 같은 내용이 3프로 TV에서 조회수, 압권에서의 조회수, YSTV 나왔을 때 조회수. 이것도 은근히 신경 쓰이고. 아, 저 자식 우리 YSTV나 좀 덜 풀어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신경 쓰이기도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권순우 기자가 6번째로 쓴 책. 예. 이번에 이제 공저 AI 반도체 혁명의 이야기를 극히 일부를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다는 아니 거. 풀스토리입니다. 안 사보셔도 돼요. 예, 근데 좀 더 체계적으로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3프로 TV의 취재팀장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